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열흘 연장하는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유가족들을 만나 위로하고 재발 방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서 여야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사퇴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 장관은 유가족 앞에서 처음으로 고개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북한 무인기의 용산 상공 침투를 두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의 책임론을 제기했고 민주당은 초대형 안보 참사라면서 강력 비판했습니다.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이슈를 분석해보는 청년맞수. 새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중대 선거구제 개편 논의의 쟁점과 논의에서만 그치지 않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6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고 용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열흘 연장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연장된 기간 동안 이태원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고 유가족들도 위로했습니다. 박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열흘 연장했습니다. 이로써 내일 종료될 예정이던 국정조사 기간이 오는 17일까지로 늘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연장된 기간 동안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충실한 국정조사를 당부하고 정부 측에도 성실한 자료 제출과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용산 이태원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제대로 된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회의에 앞서 김 의장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만나 목소리를 듣고 위로도 건넸습니다. 유가족들은 김 의장에게 국정조사 기간 열흘 연장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추가 연장과 함께 유가족이 증인으로 참여하는 3차 청문회가 열릴 수 있도록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30일을 잡아도 모자랄 판에 10일 가지고서 형식적으로 잡았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3차 청문회는 다음 주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여야가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청문회 개최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닥터카 탑승 논란을 빚은 신현영 민주당 의원이나 명지병원 관계자를 부르자는 입장인 반면 긴급 재난 시에 소위 골든타임, 그다음에 디메터 이런 출동 문제가 엄청 중요한데 자기 당과 관계되는 사람들이라고 한 사람도 증인 나올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은 유가족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대면하는 자리가 있어야 한다며 3차 청문회에 이 장관을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가족과 생존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국정조사의 문을 서둘러 닫겠다고 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용인하겠습니까? 3차 청문회 외에도 연장된 기간 동안 국정조사 특위는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전문가 공청회 등을 계획하고 있어 논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국회방송 박지영입니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오늘 2차 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선 이상민 장관 거취를 두고 여야의 거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이 장관은 유가족 앞에서 처음으로 공식 사과를 했지만 사퇴 요구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보도에 강민지 기자입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 이태원 참사 2차 청문회. 야당은 이 장관의 참사 전후 대응과 정치적 책임을 따져 물으며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참사가 벌어진 이후에도 재난 대비 총괄 책임자인 증인은 사퇴하지 않고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 참담하고 안타까운 죽음 앞에 겸허히 머리 숙이고 사퇴를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이 장관 탄핵을 위한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
지금 이러한 정치적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열리는 이런 청문회가 진상규명보다는 결국은 이상민 장관을 탄핵시키기 위한 증거 수집 차원에서 열리는 거 아닌지 그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퇴할 수 없다면 사과라도 하라는 야당의 요구에 이 장관은 청문회에 참석한 유가족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가족 앞에서 이 장관이 고개를 숙인 건 오늘 청문회가 처음입니다. 이태원 사고에 대해서 그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분들에게 정부를 대표해서 또 개인적인 자격을 포함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야당은 이 장관이 유가족 명단을 서울시로부터 받지 못했다고 위증했다며 탄핵까지 꺼내들며 거듭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이 장관은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실상 자리에서 물러날 뜻이 없음을 재확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이 장관 사퇴 공세를 엄호하며 박희영 구청장의 책임과 신현영 의원의 복지부 장관차 탑승 문제를 집중 질의했습니다. 한편 국조특위는 1차 청문회 출석을 끝까지 거부한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 상황실장을 고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국회방송 강민지입니다. 북한 무인기가 서울 비행금지 구역을 침범한 것을 두고 여야의 책임 공방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 정부 책임론을 내세우며 공세 차단에 주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초대형 안보 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남수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6일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중 한 대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일대 비행 금지 구역까지 침범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여야의 내탓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꺼내들었습니다. 지난 2017년 북한 무인기의 성주 사드 기지 침투 사건 당시 문재인 정권은 사건 발생 사실조차 몰랐고 그 이후 대응책 마련에도 소홀했다는 겁니다. 집권한 지 7, 8개월밖에 되지 않은 이 정부가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책임이 문재인 정권에서 소홀히 한 것에 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초대형 안보 참사, 총체적 안보 실패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또 거짓말도 모자라 상황 축소와 책임 회피에 급급하다며 군 수뇌부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경계화 작전에 실패해놓고도 도리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까지 한 것입니다. 적반하장의 극치이고 이야말로 이적행위이자 군기문란입니다. 앞서 북한 무인기의 비행 금지 구역 침범 가능성을 제기했던 민주당 김병주 의원에 대한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정부 여당은 군 당국에서 무인기 항적을 최종 확인한 시점이 지난 3일인데 김 의원이 그보다 먼저 정보를 입수한 출처가 의심스럽다며 북한과의 내통설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김 의원의 합리적 의혹 제기를 이제는 출처가 의심된다는 황당한 음모론으로 둔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병주 의원은 30분 만에 손으로 그려보면 알 수 있다고 했는데 대체 그 신통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분리할 때마다 정가의 보도처럼 꺼내든 음모론과 남탓하기는 정말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김병주 의원은 국방위에서 국방부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비행 궤적을 분석한 것이라며 누구나 알 수 있는 사항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회방송 남수지입니다. 정의당은 새해 최우선 입법 과제로 노조법 2, 3조, 이른바 노란봉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국회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소관 상임위인 환노위에서 입법 논의에 신속히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임채원 기자가 전합니다. 정의당이 국회에서 노조법 2, 3조 개정 촉구 긴급 자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약속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노란봉투법의 연내 처리 방침을 세웠지만 당 내에서 노조법 2조의 사용자 개념 확대가 노사 관계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입장 정리를 위한 숨고르기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단일안을 마련해 1월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인데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하고 환노위 법안 심사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에 노란봉투법 입법을 권고했다며 국민의힘도 법안 논의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노조법 2조는 아니다 아직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얼마 전까지 여당이었고 이제는
야당인 좀 야속해요. 정부와 여당은 인권위의 의견 즉시 수용해서 다시 합의점을 찾기 위한 환노위 회의 일정부터 빨리 잡고 특히 좌담회에서는 노동조합이 교섭 사항에 지배력을 갖지 않은 상대에게 교섭을 요구할 이유가 없다며 사용자 개념 확대로 혼란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하청 노동자 노조와 다 교섭을 해야 되는 것이냐, 뭐 이런 식의 이제 사실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어떤 교섭 사항에 대해서 누구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지를 그 누구보다도 노사 당사자들이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노란봉투법 추진에 강성 귀족 노동조합의 기득권 강화 입법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노란봉투법이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있어 반시장 경제, 반자본주의로 헌법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위헌적 법안이라는 주장입니다. 국회방송 임천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FC 의혹과 관련해 오늘 10일 검찰에 출석합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오늘 이 대표가 10일 오전 10시 30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해 검찰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9일부터 시작하는 1월 임시국회를 단독 소집했습니다. 민주당은 긴급한 민생 법안 처리와 북한 무인기 관련 긴급 현안 질문 등 위기의 경제와 안보, 민생을 챙기기 위해 1월 임시국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1월 국회 소집은 오늘 10일 이재명 대표의 검찰 조사를 앞두고 빈틈없는 이재명 방탄을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선호도 1위를 달리고 있는 나경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당대표 선거 출마와 관련해서 마음을 굳혀가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나 부위원장은 오늘 KBC 광주방송 여의도 초대석에 출연해 최근에 전당대회 모습을 보면서 관전만 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현재 김기현, 윤상현 의원이 당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고 안철수 의원은 다음 주, 조경태 의원은 오늘 16일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정치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중대선거구제 개편 등 정치혁신과제 논의에 본격 나섭니다. 이재명 대표는 출범식에서 당원이 주인인 민주정당을 만들고 국민이 주권자로 제대로 존중되는 정치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혁신위는 정당과 정치혁신 두 개 분과로 나눠 선거제 개편을 비롯한 국민공천 방안과 선출직 공직자 당원 평가제 도입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네, 매주 금요일 한 주간의 여론과 그 안에 담긴 여의도 이슈를 풀어보는 뉴스앤 주간 리서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그 2023년 새해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몇 %에서 이제 출발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나왔나요? 네, 먼저 이제 좀 더 이른 시점에 실시된 조사 결과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덴서치 자동응답 조사 결과인데요. 지난 1일, 2일 실시한 조사 결과입니다. 1일, 2일 실시한 조사 결과인데요. 이 조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긍정평가가 39.5%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프상에 뭐 1월 4일은 그냥 조금 수정해서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1일과 2일이 맞습니다. 네. 긍정평가가 39.5%인데 이 조사는 지난해 말에 실시된 직전 조사에 비하면 지지율이 내려갔습니다. 한 2% 정도 내려갔네요. 그렇습니다. 네. 부정평가는 57.8%로 더 올라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40%대를 돌파했었던 자동응답 조사에서는 조금 주춤하는 숨고르게 하는 결과를 볼 수가 있는데 전화 면접 조사, 우리 주간 리서치가 매주 기준으로 분석을 해드리는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지난해 연말 2주간은 조사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연말 2주 동안 조사하지 않은 그 직전의 조사부터 이번 조사에서는 긍정평가가 37%. 그러니까 올라가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주간의 상황을 알 수 없다는 점이 조금 미지수인데 직전 조사와 여하튼 비교를 해보면
37%로 1%포인트 뭐 아주 소폭이지만 변화가 있었고요. 네. 부정평가는 54%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흥미로운 것은 한국갤럽 조사가 연말 2주간을 쉬었건 어쨌든 간에 올라갔다라는 것은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동응답 조사는 40%를 돌파했던 것이 왼쪽 그래프에서 보시면 조금 주춤한 결과다. 그렇다면 자동응답 조사가 좀 선행하고 있거든요. 대통령의 지지율이 먼저 앞서가고 있었는데 이것이 주춤했다는 것은 변화 면접 조사, 면접원이 직접 물어보는 조사는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다. 그래서 자동응답 조사보다는 수치가 낮은 편이거든요. 조금 더 올라갈 여지가 있지만 곧 또 숨고르기, 이른바 우리가 기술적으로 상승 피로감이 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유추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의 상승 동력은 살아있는데 조금 더 올라가면 보수층이 많이 결집되면서 중도층과 MZ세대까지 흡수하기 위해서는 또 새로운 국면으로 또 전개될 그 가능성도, 그러니까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조금 내려올 수도 있고 숨고르기를 하는 국면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는 윤 대통령의 새해 첫 해 국정 수행 지지율을 좀 알아봤습니다. 40% 약간 밑도는 선에서 두 가지 조사 결과가 이제 다 나왔다는 거 살펴보셨고요. 그 다음으로 살펴볼 게 그 결과가 아주 흥미롭게 나왔습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그 호감도 조사를 했는데 호감도, 비호감도 정말 놀랍게 소수점까지 똑같이 그렇습니다. 나왔습니다. 자, 먼저 우리 이 그래프를 보시면서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실 거, 아니 이거 뭐 통계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이렇게 너무나도 똑같게 나오는 조사 결과인데 방송에 보도되는 내용일 때는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이 분석을 하는 연구원과 조사기관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방송사에서도 아 이거 진짜예요? 아니 좀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묻거든요. 당연히 이 보도하기 전에. 그랬는데 이게 그대로 발표되는 경우는 참 이런 경우가 묘하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분석하는 사실은 어쩜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나. 윤석열 대통령도 호감이 36.4, 또 이재명 대표도 호감이 36.4고 비호감은 훨씬 높거든요. 그 이야기는 야, 두 인물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정신인데 사랑을 못 받는다. 아, 이게 참 그 웃을 얘기는 아닌데. 아, 웃을 얘기는 아닌데 자꾸 왜 웃음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내용을 분석할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이 두 인물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나 상대방 진영으로부터는 전혀 호감을 못 받고 있다. 너무 철저하고 심지어는 처절할 정도로.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나 진보층에서는 거의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완전히는 아니겠지만 거의 지지하지 않는다. 또 국민의힘 지지층과 보수층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절대 지지하지 않는다. 이런 걸 볼 수 있는데 좀 안타까운 점은 마지막 분석입니다. 비호감이 60%대라는 것은 중도층마저도 호감을 가지지 못한다. 참 이건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가 올해 정말 노력해야 되는 게 여기에 담겨 있다. 지난해가 진영 간 대결이었다면 올해는 뭐 중도의 시대, 중도의 마음을 잡아야 되는 것이죠. 늘 그 중도가 관건입니다. 그렇습니다. 호감도보다 비호감도가 이제 2배 정도 높게 이제 두 분 다 나왔다는 것도 살펴봤고요. 그 다음 이제 살펴볼 게 지난 대선 때부터 역대 이제 최악의 비호감 대선이었다. 물론 이제 그 약간 불명예스러운 그런 타이틀이 늘 지난 대선에 이제 붙어 다녔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선택적 경청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오면 더 열심히 듣고 또 이제 비호감인 사람이 나오면 채널을 돌려버리거나 아예 귀를 막아버리는 그 비호감의 이유가 여전히 그 지난 대선에 그 여파가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유라고 봐야 될 텐데 이유를 한번 보시죠. 그래서 비호감하는 이유가 뭔지 뭘까 하고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험과 능력 부족, 또 독단적, 일방적, 또 태도, 발언, 적극적. 대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가 대체적으로 비호감 이유로 나타나고, 이것도 상당히 골이 깊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재명 대표는 사법 리스크입니다. 역시 대장동 이 부정부패 의혹이
가장 높았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소하느냐 해소하지 못하느냐가 네. 이재명 대표에게는 결정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가족 등 주변 인물 관리 이것도 마찬가지로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이 의혹들이 거의 뭐 60, 70%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태도, 발언, 즉흥적은 오히려 8.7%거든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태도, 애티튜드,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사법 리스크 의혹이 부정적인 관건인데, 앞서도 우리가 비호감 이유가 똑같았지 않습니까? 비율이. 네. 이유는 다르지만 비율은 똑같은데 정말 말 그대로 윤명대첩 치열합니다. 역대 저는 이런 지도자와 여야 관계를 본 적이 없거든요. 네. 정말 대선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네. 비호감에 대한 여론은 양쪽에 이제 그 비율은 똑같이 나왔지만 그 이유는 상당히 다르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제 그 또 한 2주 정도 있으면 또 이제 설입니다. 설 되면 설 민심을 또 이제 정치권에서는 살펴보려고 이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이때 또 가족들이 모이면은 해서는 안 될 게 정치 얘기라고 많이들 하잖아요. 밥상 뒤엎어집니다. 근데 요즘은 아예 정치 얘기를 좀 잘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시대는. 그리고 말을 서로 이제 잘 안 섞습니다. 네. 그러니까 참 달라진 풍경이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체적으로 이런 명절 밥상머리라는 게 한 2010여 년까지는 있었다. 그런데 2010년 이후부터는 다 각자 개인 생활이기 때문에 명절날 잘 모이지도 않거니와 모여도 다 또 휴대폰 보느라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여론조사는 설 그 명절머리, 네. 설 민심을 또 살펴보는 그런 여론조사가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배 소장님은 평소에 뭐 그 가족들하고 예. 그 뭐 술자리나 아니면 식사 자리에서 정치 얘기 어떻게 좀 자연스럽게 편하게 하십니까? 저는 절대 안 하죠. 왜냐하면은 제가 입 여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가족들이나 특히 아내 이야기는 금과옥조로 맞습니다. 그게 정답이죠. 바깥에서는 어떻습니까? 사회생활 하시면서 사회생활에서는 성향이 다르다고. 사회생활에서는 이야기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저하고 성향이 다른 관심이 다른 분들이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공부가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역시 그 포용력이 이 체구만큼이나 넓으신 이 배 살이 자꾸 소장님. 찝니다. 예. 여론조사를 한 게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말 왜 이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이럴까요? 정치 성향 다른 사람과 식사 또는 술자리를 할지 여부를 물어봤더니 10명 중 4명은 안 한다. 불편하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해요? 국민의힘을 지지해요? 진보예요? 보세요. 이것만으로도 식사를 하기가 싫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정말 아마 신동진 앵커와 저하고는 정반대일 것 같은 우리 같은 스타일하고는 정반대일 것 같은데 신 앵커님하고 저 같은 경우는 없어서 못 먹지 않습니까? 밥은 누구라도 먹을 수가 있고요. 불러주는 사람이 있으면 어디든 달려가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이유가 너무 이념적으로 사상적으로 확정 편향이 된 거 아닌가. 또 다른 조사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평소 정치 시사 유튜브를 시청한지 여부를 물어봤더니요. 안 본다는 의견이 52.3%나 됩니다만은 매일 한 편 이상을 본다가 무려 절반 가까이 또 됩니다. 46.9%. 그러니까 이건 왜냐하면 특정 이념에 경도돼 있는 기울어져 있는 동영상을 계속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생각마저도 점점 확정 편향이 됩니다. 점점 닮아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 다른 관심이 있는 사람은 아예 마주보고 이야기하기조차 싫어하는, 그러니까 밥이나 술은 더더군다나 더 안 하게 되겠죠. 정치 양극화가 참 문제입니다. 그대로 이제 이 조사에서도 이제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그 양극화, 극심한 그 진영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새해 들어서 이제 북두부터 정치권이 이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게 중대 선거구제 그 개편인데, 유권자들 여론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상당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선 이제 짧게 요약을 해드리면은 이런 정치 개혁과 관련된 게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정작 유권자들한테 물어보면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도 힘들 뿐더러 정작 또 다른 민생이나 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물어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인터뷰에서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지 않냐, 지역에 따라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하자는데 찬성하는 의견 45.5%, 반대하고 소선거구제 그냥 지금처럼 그대로 유지하자가 43.4%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중대선거구제를 제안했는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소선거구제를 선호하는 의견이 더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복잡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개혁 제안에 대해서 중대선거구제 제안에 대해서 좀 뜨뜻미지근한 반응이거든요. 네. 이재명 대표는 오히려 권역별 명부 비례대표제를 강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또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하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참 복잡하게 이게 얽혀 있는데 문제는 뭐냐? 100일 이내에 이 헌법 개정을 해야 내년도에 총선에 적용이 되거든요. 4월 12일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저렇게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정해져 있는 시간 내에 헌법 개정을 하기는 참 어렵겠구나라는 판단과 분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는 그 잠시 후에 청년 마수에서 또 저희가 자세히 다뤄보기로 하고요. 오늘 그 주간 리서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중대선거구제 정치권 설왕설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인터뷰에서 언급한 중대선거구제가 정치권 최대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중대선거구제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온 윤 대통령. 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 대표성이 강화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김진표 국회의장도 오는 3월 중순까지 내년에 시행할 총선 제도를 확정하겠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화두가 되고 있는 중대선거구제를 살펴볼까요? 네, 중대선거구제란 하나의 선거구 안에서 2명 이상의 의원을 선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는 한 개 지역구에서 1등한 1명만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로 승자 독식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거대 양당 후보에 유리한 구조라는 지적을 받아왔는데요. 또 다량의 사표 발생으로 대표성도 떨어진다는 문제점도 제기가 됐습니다. 중대선거구제는 제3정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현재 영호남으로 나뉜 지역구도를 극복할 방안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대선거구제 논의 시작부터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 개개인의 입장차는 뚜렷한 상황입니다. 양당 정치의 폐담보다는 다당제를 지향하기 때문에 가급적 중대선거구제로 옮겨갈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보자. 골목 정치와 지역 정치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중대선거구제고요. 국민의힘에선 지역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의견이 나오는 반면에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중대선거구제로 갔다가 다시 소선거구제로 돌아온 일본을 사례를 들면서 당내 파벌 정치가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을 내놨습니다. 또 다른 재선 의원은 중대선거구제가 된다면 영남 지역에선 민주당 의원이 선전하겠지만 호남 지역에선 여권 의원들이 선전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면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당내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 건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다당의 제3의 선택이 가능한 정치 시스템이 바람직하다. 그 방식이 중대선거구제라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비례대표를 강화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건 이제 철저하게 계산된 이야기다. 선거 제도가 정치적 유불리를 가지고 접근했어야 되겠습니까? 국민적 공감과 충분한 공론화가 전제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선 국민적 공감과 충분한 공론화가 전제가 되어야 할 부분이라면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분위기입니다. 비수도권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반면에 찬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고한 양당제 대립구조로는 지금 생산적인 정치활동을 기대할 수가 없다. 다당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중대선거구제가 반드시 도입이 돼야 된다. 정치개혁의 요점은 바로 중대선거구제를 포함한 개헌에 있어요. 헌법 자체를 고쳐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여야 모두 거대 양당 체제 기반이 된 현행 선거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점엔 공감하고 있지만 중대 선거구제로 전환할 경우 나타날 문제점 때문에 현역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설지 의문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혁의 신호탄으로 던져진 중대 선거구제가 왜 하필 지금 시점에 떠오르게 된 걸까요? 내년에 있을 총선에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중대선거구제가 22대 총선에서 도입되기 위해선 먼저 공직선거법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공직선거법 제24조에 따르면 국회는 국회의원 지역구 총선 1년 전에 선거구 확정을 끝내야 합니다. 총선은 내년 4월 10일, 그러니까 선거 1년 전인 올해 4월 10일까지 선거법 개정이 마무리가 돼야 한다는 건데요. 약 10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각 당의 내부 상황을 고려할 때 여야가 선거구 합의까지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입니다. 윤 대통령이 불씨를 던지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적극 찬성하고 나서면서 중대 선거구제를 둘러싸고 설왕설래하는 여야 의원들. 이참에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선거 제도는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정치권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 이슈를 분석하고 토론해보는 뉴스엔 청년 맞수. 오늘도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원,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서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벽두부터 화두로 떠오른 중대 선거구제 얘기인데요. 정치가 이대로는 안 된다. 윤 대통령이 새해 이제 언론사와의 이제 인터뷰에서 첫 화두로 이제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진표 국회의장도 이제 공감하면서 현재 그 정치권에서 가장 크게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이제 중대 선거구제 얘기인데 일단 그 정치권에서 중대 선거구제 이야기를 시작했다는 건 이제 좋은 신호인 것 같은데 여야 모두 아주 굉장히 그 좀 신중하고 그 안에서도 갑론을박이 굉장히 그 복잡하고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야의 반응과 입장부터 좀 들어볼까요? 예, 권 위원님. 어쨌든 이제 정치개혁,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기득권이 또다시 선거를 통해 똑같이 뽑히길 바라는 게 아니라 다른 구도가 만들어지길 바라는 거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중대선거구제를 어떤 형식으로 이야기할지는 좀 더 논의해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4인 이상 선거구로 한다고 하면 수도권과 호남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은 그중에 3분의 1 이상은 아마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떨어진다. 거기는 아마 국민의힘이 채우거나 또 다른 당이 채울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강원도 쪽이나 영남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의원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전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민주당이 뭐 그 여론조사면 득표율이 한 30% 정도 그렇죠. 나온다면서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근데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는 자기 자리가 위태로워지는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 정치개혁 자체가 달갑지가 않죠. 그래서 저는 이 정치개혁 논의가 구호로서는 되게 명분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설득해가는 과정은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이야기했고 민주당도 작년 2월에 의총에서까지 다당제 정치개혁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럼 그걸 표방한 사람이 구체적으로 이 제도가 도입됐을 때 불리한 사람들을 설득해야 돼요. 미안하지만 다른 자리를 줄게라든지 미안하지만 이렇게 해보자. 우리가 그렇게 안 하면 민주당 망하겠다. 이런 식의 설득을 하는 게 지금 이 게임의 핵심이지 어떤 제도가 더 옳냐 그르냐 보다 그 구체적인 행동을 할 사람이 있냐 없냐가 어쩌면 더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네네. 이제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근데 그 이전에 이제 의도는 항상 좋죠. 이런 기존의 어떤 선거 제도로 대변하지 못하는 국민의 의도라든가 어떤 기존의 이전 기득권을 이제 좀 무너뜨리고 새로운 이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한다거나 이런 의도는 항상 좋은데 결과적으로 이런 좋은 의도가 올바르게 바로될 수 있는 룰이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지금 소선거구제, 중선거구제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두 가지 안에서도 내부 룰이 어떠냐에 따라서 정말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이제 중선거구제에 대한 논의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이런 디테일한 부분이 과연 우리가 얼마나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고 또 그 과정을 얼마나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가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지금 현재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이 되는 게 그 정치 양극화와 또 거대 양당의 진영 대결입니다. 현행 그 소선거구제로는 답이 없다는 게 중론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 1988년부터 한 35년 정도 소선거구제를 유지해 왔다는 건 그만큼 우리 정치 현실에 최적화가 되어 있다 이런 얘기도 됩니다. 그때 5공화국 때 잠깐 그 중대 선거구제로 총선을 치른 경우가 좀 많았고요. 35년 동안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평소에 그 우리 현행되고 있는 그 소선거구제에 대한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소선거구제의 단점으로 가장 크게 잡히는 것은 승자 독시 체계로 간다는 겁니다. 51%를 받고 49%를 받더라도 결국 이제 51%의 미니만 반영이 되는 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떤 올바르게 반영되지 못하는 민이나 아니면은 어떤 전체적으로 굉장히 중대한 이슈지만 하나의 지역구에서 이야기를 했을 때는 이것이 어떤 바람을 일으키거나 뭐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는 사안들은 항상 뭐 대통령 선거와 같은 큰 전국 단위 선거가 아니고서는 논의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실제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청년 이슈라거나 하면은 청년 이슈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 퍼져 있지만 또 청년이 어디 지역에만 뭉쳐서 사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또 지역구 선거에서 갔을 때는 거기에 대한 정책들이 올바르게 반영되기보다는 다른 정책들이 우선시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선거구제가 만약에 된다면 뭐 적은 그러니까 과반수를 넘지 못하는 표수라도 일정 이상 표수를 받는다면 의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구의 그 지역에서 뽑힌 분일지라도 단순히 그 지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얇더라도 전체적으로 필요한 정책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장점입니다. 다만 이제 중선거구제 같은 경우도 또 거꾸로 만약에 중선거구제가 된다면 물론 룰이 어떻게 정해지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사실 저희 대한민국의 준양당 체제라고 불릴 정도로 거대 양당과 소수 정당과의 차이가 심한데 만약에 중선거구제가 된다면 거대 양당 측에서는 사실 의석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은 없죠. 왜냐하면은 자신들이 2위를 해도 당선이 될 수 있으니까요. 물론 룰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에게 발빠르게 대처하기보다는 뭐 내부에서 공천 다툼이 좀 더 격화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룰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룰이 중요하다. 네. 저는 어떤 선거 제도가 무조건적으로 옳다. 그리고 또 반대로 소선구제는 나쁘다 이런 측면에서 의견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다만 지금 한국의 정치를 보면 앞서도 언급하시던데 양당의 대표 지도자들의 비호감도가 되게 높고 그리고 어떤 갤럽 조사에서는 대선 전주만 해도 무당층이 14%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나머지는 자신이 선호하는 정당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25%에서 30%가 나는 선호하는 정당이 없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치에 대한 냉소가 되게 커지고 있죠. 그리고 뭐 시중에서도 그런 이야기 다 듣지 않습니까? 1번도 싫고 2번도 싫다. 근데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내년 총선이 지나면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닌 뭐가 나올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과거의 35년을 보면 그렇지 못할 게 또 너무 뻔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지난 총선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더불어시민당이 33% 지지를 얻었습니다. 정당 지지를. 그리고 미래통합당, 국민의힘 이전 정당이 미래통합당이 역시나 33%를 얻었어요. 근데 이 두 개의 정당이 66%의 의석을 가져간 게 아니라 94%의 의석을 가져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국회를 보고 앉아 있자니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선거제가 지금 한국에는 좋은 선거제도입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논의가 반갑다는 거고 꼭 중대선거구제일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물론 이제 위성정당 때문에 민주당도 함께 했던 위성정당 때문에 제대로 시행하지 못했지만 연립형으로 했던 이 비례대표제를 계속 유지한다고 하면 저는 완전히 다른 국면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아니라 중대선거구제로 한다고 하면 역시나 다른 가능성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을 보면 이런 겁니다. 지금 254개의 소선거구제가 아니라 그걸 17개 광역으로 나누고 그중에서 6명씩 국회의원들을 묶어가지고 선거를 하자. 그러면 이런 겁니다. 투표를 용지를 받아들며 제가 일단 A당을 좋아하면 A당을 찍고 그 A당에서 후보가 한 6명 정도 있어요. 그러면 그중에서 뭐 세 번째 사람을
찍었다. 그러면 일단은 의석이 6개에서 A당을 찍은 비율이 먼저 A당에 배분되고 그다음에 A당에서 누가 국회의원이 될 건가가 역시 A당에서 득표가 높았던 후보 중심으로 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마주할 투표용지보다 그 투표용지를 받아들면 저는 유권자로서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고. 네네. 근데 이제 그걸 할 거냐 말 거냐가 지금 여기에 있고. 근데 물론 앞서 이야기 드린 대로 이거는 그게 실행될 수 있을까? 기득권들이 아주 극렬하게 저항할 텐데 그런 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투표권이 이제 생기고 난 이래 늘 이제 소선거구제에서 이제 투표를 했기 때문에 과연 이제 투표 제도가 바뀌고 나서 이제 투표를 할 경우에 이게 적응이 될 수 있을까? 굉장히 좀 어색한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대 선거구제가 이제 도입이 된다면 평소에 이제 그 정치에 이제 관여도가 높았던 분들은 이해할 수가 있겠지만 또 그 정치 냉소주의, 무관심 말씀하셨는데 그런 일반 국민들은 지금 중대 선거구제 이야기를 들어도 선뜻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정리를 하면 도입이 되면 승자 독식 그리고 거대 양당제가 이제 완화가 되고 지역주의 양극화도 역시 좀 이제 줄어들고 정치 신인의 장벽이 이제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또 기존에 지명도가 높은 중진 의원들한테 유리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영국, 미국이 이제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일본이 다시 소선거구제로 이제 복귀한 그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중대 선거구제가 분명한 제일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한번 또 좀 의심을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도입이 된다면 그러면 한 몇 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두 분은 생각을 하실까요? 저는 지금까지 국회에 제출된 안 중에서는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이 제일 좋았습니다. 6명, 국회의원 6명 지역구를 한 군데로 묶어서 하나의 단위로 설정하고 거기에서 투표를 하는 방식인데요. 근데 당연히 이제 저희가 원하는 만큼 이상적인 상태가 되진 않겠지만 지금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지금 너무 답답하잖아요. 사실은 벽보에 누가 붙어도 별로 관심이 안 갈 만큼. 왜냐하면 대략 지역에 따라 어느 당이 될지가 대략 정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유권자들이 투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게다가 제가 원하는 후보는 아예 거기에 올라오기가 어렵고 이런 상황들이니까 저는 뭘 해도 지금보다는 나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한 개의 원래 국회의원 지역구를 6개를 묶으면 한 후보가 6개 지역을 다 관할해야 됩니다. 그럼 선거 비용의 문제, 그리고 모든 유권자들을 만나기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냥 이름 있는 사람이 더 유리해질 수 있죠. 그리고 그게 도심권이 아니라 만약에 지역에 그 어떤 농어촌 지역이라고 하면 그 권역이 너무 넓어요. 강원도 같은 경우는 강원도 전체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되려 문턱을 만들어서 기존의 질서를 더 강화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보완책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룰에 따라서 신인 장벽이 높을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고 몇 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 몇 명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선거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당선된 룰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것은 다르기 때문에 몇 명이냐라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윤 대통령은 중대 선거구제에서 2명, 3명, 4명을 얘기했는데 2명은 의미가 없다라는 반응이 일반적이죠. 만약에 중대 선거구제를 도입한다면 몇 명 이상이 적절할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먼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이제 방금 얘기 드렸던 거에서 계속 이어서인데 2명이 의미가 없는 이유는 결국 지금 거대 양당 체제에서 2명으로 간다면 또다시 기득권의 독식으로 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명보다 많아야 된다라는 부분에서는 모두 동의를 하시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인원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달라고 하셨지만 여기는 이제 단순히 몇 명이면 좋겠다가 아니라 이러이러한 정책일 때 몇 명이면 좋겠다. 이게 붙어야 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뚜껑을 열어보자는 상황이고 그 안에 경우의 수가 너무나 이제 복잡하게 아직까지 열리지 않은 그런 세상도 있기 때문에 몇 명이냐라고 이제 이야기하기 굉장히 좀 쉽지가 않은 상황이죠. 저도 문성호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2인 이상 이렇게 해버려서 만약에 전체 지역구를 2인으로만 묶으면 지금 기초의회가 이미 중대선거구제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폐해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이번에 지방의회 중에 기초의회는 무투표 당선자가 정말 많았어요. 어차피 해도 될 만한 당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예 국민들이 관심을 안 가지는 수준까지 가는 거여서 저는 뭐 한 4, 5인 이상이 꼭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안에 이제 자세히 좀 들여다 보면 비례대표제 얘기가 이제 또 빠질 수가 없는데 여러 가지가 또 그 경우가 있습니다. 준연동형 비례제를 전면 폐지하고 그전처럼 그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이제 돌아가자. 또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확대하자. 권역별 비례를 100석 이상 확보하면 중선거구제로 타협할 수 있다. 제가 그 전에 이제 지난 그 총선에서 그 준연동형 비례제였나요? 이게 무슨 뜻인지 이제 좀 보려고 이제 유튜브를 한 100번을 봤는데 그래도 정확하게 이게 수학이더라고요. 수학이고 조금 이게 공식이 외워지지가 않더라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 비례대표제 개혁에 대해서 이제 두 분은 또 어떤 의견이실까요? 저는 어쨌건 이게 그 연동형 비례제가 좀 복잡하긴 해도 그것이 도입됐던 것은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정의당이 지난번에 10% 정도 정당 지지를 얻었어요. 네. 그러면 국민들이 보기에 10% 정도의 의석을 얻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10%면 30석 정도를 얻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5석을 얻었습니다. 위성정당 문제가 컸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렇게 된 것이었는데 근데 어쨌든 아까 그 상식,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정치 행위는 개인 정치인이 하기도 하지만 정당이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네. 그러면 지지받은 정도만큼 정당이 의석을 확보해야 자신에게 준 어떤 권한을 제대로 쓸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전제한다고 하면 저는 이번에도 연립형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주장은 민주당 입장에서 불리한 주장입니다. 민주당은 이미 소선거구제든 아니면 중대선거구제로 하더라도 아마 지역구에서 뭐 국민의힘과 비등비등하게 아마 얻을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연립형으로 하면 비례대표 47석 중에 한 석도 못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번에 보신 것처럼 어느 한 정당이 180석을 갖는다고 해서 정치가 더 좋아졌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고 민주당이 지지를 받은 만큼 의석을 확보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민주당이 책임져야 될 정도를 제대로 책임질 수 있게 된다고도 생각되고요. 아마 제3당이 이번 국회에도 있었다고 하면 저는 완전 다른 정치가 만들어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병립형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주장은 되려 지금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주장이라고도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제 어떤 비례대표 제도를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명부형 비례대표제를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명부식. 비례대표제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단순히 정당 투표로 인해서 비례대표 순번에 따라 의석이 배정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원치 않은 사람이 의석을 얻을 수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지금과는 달리 비례대표를 진행을 할 때 비례대표 순번을 정하지 않고 그냥 비례대표들만 군만 모아놓는 거죠. 그리고 국민분들이 이제 투표를 하실 때 자신이 비례표를 주는 정당과 그리고 본인이 투표하고 싶은 후보자도 같이 투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당이 배석받은 의석을 이 투표에서 높은 순서 받은 순서대로 배정을 하는 게 좀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대신 물론 이렇게 되면 단점이 국민 여러분들께서 알아셔야 하는 정보량이 너무 많아진다는 게 있죠. 그 뭐 수십 명의 비례대표 후보들까지 전부 알아야 하니까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국민이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가질수록 정치가 더 건전해지고 국민 근처에 다가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노력해 주셔서 이런 제도가 정착될 수 있다면 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 아까 그 권지웅 의원께서 기득권들이 쉽게 내려놓지 못할 거다라는 말씀하셨는데요. 자, 청년 정치인으로서 그 현역 의원들에게 어떻게 소신 발언을 할 수 있을지 먼저 문성호 대변인부터 좀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저는 이제 지금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지만 사실 저는 개인적인 신념으로는 소선거구제가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중대선거구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룰에 따라서 기득권에게 굉장히 유리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기득권을 내려놓고 새로운 혁신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결정해야 되는 것들이 현직 의원분들이신데 보통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익을 내놓는다는 게 쉽지 않죠. 그렇지만 결국에 지금 자신이 어떤 4년 임기를 더 누릴 수 있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하고 그것으로 자신이 해나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결국 혁신이 되지 않고 계속 고이다 보면 결국 우리 사회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지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화끈하게 내려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그 중대선거구제는 민주당이 선점한 의제이기도 하잖아요. 또 오늘 그 혁신위가 출범을 했는데 장경태 위원장이 목소리를 좀 많이 냈습니다. 그 신인 장벽 완화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 내려놓기
네,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가 생각을 해보자요. 이렇게 네. 4명이 국회의원이에요. 네. 지금 현직 국회의원이고. 근데 이 중에서 한 명을 떨어뜨리는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결정을 해야 된다고 하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내가 떨어지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나오겠느냐.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먼저 말해주면 좋은데 그게 한두 명이 그렇게 돼서가 아니라 지금 한 300석 중에서 한 30명 정도는 야 나는 이제 이만하면 됐다. 라고 해줘야 되는데 그게 어디 쉽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고양이 목에 진짜 방울 달기 게임을 해야 되는데 저는 뭐 일단은 정치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지금은 좀 기득권으로 여겨지는 사람일지라도 최소한 국가 공동체에 대한 자기 입장이 있어서 정치를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초심을 어떻게 떠올리게 할 거냐가 하나 있고 근데 그보다 더 현실적인 거 저는 이것을 추진해야 하는 리더들이 그분들을 구체적으로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그 이제 미국의 링컨이 그 노예제를 폐지할 때 온갖 수를 다 썼습니다. 심지어 지금으로 치면 매간 매직까지 했어요. 당신이 이 법안에 투표를 해준다면 당신의 뒤까지 다 봐주겠다. 근데 지금 그렇게 하자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그냥 자기가 내려놓기를 기다린다. 그런 선의에 기댄다. 저는 그런 개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주장을 시작한 윤석열 대통령이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사실은 이재명 대표는 2월부터 정치개혁 이야기를 해왔고 2월에 의총에서 다당제 정치개혁안을 민주당 의총에 통과시킨 사람이에요. 그럼 무엇을 할 것인가? 거기에서 실력이 드러나는 것 아닐까? 그래서 통과시킨 다음에 박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20여 분간 이제 그 관련해서 토론을 했는데 1시간, 2시간 해도 모자랄 그런 이제 화두인 것 같습니다. 네. 4월 10일까지 중대 선거구제로 이제 만약에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법 체제를 이제 완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제 한 석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김진표 국회의장이 전원위원회를 열어서 국회의원 전부 모두 300명 모두가 참여하는 그런 회의를 열겠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내놓은 상황인데 이게 과연 정말 뭐 기득권 포함을 해서 이게 과연 이제 성사가 될 수 있을지 마지막 이제 화두는 이겁니다. 중대 선거구제 외에 우리의 그 선거 현행 그 소선거구제 여러 가지 이제 폐단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 이거만큼은 꼭 개혁을 해야 되겠다라고 평소에 이제 생각하셨던 게 있으면 마지막으로 좀 들어볼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이 선거제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은 현역 국회의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자기 이해관계를 스스로 내려놓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기득권이 가장 큰 화두라.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네. 일입니까? 네. 그러면 저는 사실은 처음에 대한민국 재헌의회가 저는 200명으로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300까지 는 거예요. 네. 그러면 253개의 소선구제의 그것은 기회를 유지하되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비례대표가 지금 47석을 배분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뭐 한 30석 더 늘려서 전체 77석을 비례로 배분하고 나머지 253석을 중대선거구제로 쪼개든 소선구제로 하든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가능하죠. 근데 여기에 대한 반론은 그럼 국회의원들이 또 세금 많이 가져가는데 국민들은 어떻게 또 반대할 거 보냐.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300명의 국회의원이 쓰고 있는 국회 인건비 총액을 동결하겠다. 그러면 예를 들면 보좌진 수도 좀 낮추겠다. 그 대신 다당제 개혁을 할 수 있게 다당제적 토대를 만드는 그런 식의 숫자 늘리는 것을 하자. 비례성을 높이자. 이런 주장도 충분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을 지금 이 룰을 정하는 사람이 그 욕을 먹더라도 해볼 생각을 하시면 저는 논의가 처음엔 어려워도 아예 불가능한 논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 스스로 월급을 좀 깎을 수가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저도 이제 권지웅 비대위원님의 말씀에 굉장히 많은 부분 동의를 하고 실제로 이제 의원 숫자가 늘어나면 좀 더 대변되지 못하거나 어떤 좀 소수적인 정책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는 의원이 생길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의원 숫자를 늘리는 것에 굉장히 공감하고 동의하고 동시에 이제 방금 얘기하셨던 인건비 아니면 뭐 사용하고 있는 세비라거나 예산 같은 것을 그대로 둔 상태로 숫자만 늘려서 원래 기존에 1인당 사용하던 예산 같은 거 좀 줄이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제 어떤 개혁을 해야 된다 한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저는 좀 공천을 어떻게 하는지가 좀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전부터 이제 계속 똑같이 이야기를 드렸던 것이 이런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룰을 정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 것이 쉽지 않은데 결국에 기존의 거대 양당에게 유리한 식으로 또 룰이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중선거구제에서도 어쨌든 이제는 당선은 될 수 있으니까 기존의 어떤 국민의 지지를 바라기보다는 내 정당 안에서 공천을 받는데 또 매몰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공천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들이 더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방향성이 있는 개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공천 룰에 대해서는 또 1시간 또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중대 선거구제 논의로 그 뜨거운 토론 그리고 이제 깊이 있는 토론 잘 들었습니다. 오늘 청년맞수는 지금까지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원,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중대 선거구제 개편 논의를 비롯해서 선거제도 개혁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내일 출근길 우산을 준비하셔야겠는데요. 내일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대부분 오전 중에 그치겠지만 강원 지역은 낮까지도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